한일 관계는 해결해야 할 과거와 협력해야 될 미래라는 서로 복잡한 양면이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그 의미를 더해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한일 관계가 되는 그런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한국과 일본이 외교관계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 외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위안부, 독도 문제 등 과거사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과거사와 미래 사이에 놓인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이 직면한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고베 총영사를 지내신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맡고 계시는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조양현 센터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사카 총영사를 지내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오태규 객원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도쿄특파원과 지국장으로 계셨던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의 서영아 국장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양 교수님부터 이게 좀 워낙 거창한 얘기긴 합니다만 광복 80년, 한일 수교 60년, 오늘의 한일 관계 그 의미를 뭐라고 보시는지 짤막하게 한마디 한번 해보실래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식민지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미 세계 제10대 경제대국 그리고 제5위 군사대국이거든요. 이미 또 작년에 우리가 1인당 GNP 면에서 본다면 일본을 초월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번엔 정말로 우리 축하할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정말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조영현 센터장. 예, 방금 해주신 말씀을 받자면 올해는 을사년입니다. 120년의 을사년에는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주권을 잃었었죠. 60년 후에는 우리가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계에서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제정세를 논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등한 관계가 됐다. 그렇습니다. 네. 오태규 의원님. 네. 올해는 유난히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어떤 해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진 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80년 전에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 또 1965년에 그 한일 관계가 수복된 날. 또 10년 전에는 우리 지금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가 박근혜 정권에서 합의된 날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날의 의미는 역시 앞으로 그 이전의 어떤 시기를 반성하고 검토하면서 그 앞에 또 10년, 20년, 30년을 또 내다보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기점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있습니다. 서영아 기자도 한 말씀 하시고. 예, 8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무척 정말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함께 성장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를 한일 간에 유지해 왔는데요.
이제 그 뭐 수교 60년이 된 그 올해,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이제 환갑인데 앞으로는 조금 이 글로벌 국제 정세가 굉장히 심각하게 좀 변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한일도 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그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와 일본은 뭐 그동안도 긴밀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 더 협력해야 하지만 과거사의 난제는 또 여전히 안 풀려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한복판에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거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다루겠다, 둘을 섞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기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양 교수님? 예, 역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투트랙이라서 이제 역사 용토 문제에 대해서는 대일 원칙 외교를 견지를 하되,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역시 이제 최근에 국제 정세가 너무나 엄중합니다. 미중 갈등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스라엘과 가자 사태 같은 것이 있거든요. 이런 속에서 확실하게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국가는 역시 일본과 한국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매우 식지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일 관계가 이전의 어떤 상하 관계, 수직 관계가 아닙니다. 예. 이제는 완전한 수평적인 관계고, 이번 정부에서도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든지 동북아 평화 번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외교 기조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투트랙 그리고 이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매우 시기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일 관계로 하는 것은 과거 즉시 그리고 미래 협력, 이 두 파트가 같이 가는 관계입니다. 그게 진보 정부냐 보수 정부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국제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 외교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다 보니까 그것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과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해야 될 것은 과거사에 대한 원칙은 유지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의식의 차이는 인정하되, 그것이 미래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투트랙이 거기에 딱 맞는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서 기자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저 투트랙이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이재명 정부도 그렇지만 그 이전 정권들, 많은 정권들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실용 외교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말씀들을 하셨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뭐 진정성이라 그러나 그 꾸준함이라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좀 확인시켜주는 과정들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일본 쪽에서의 반응들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 그런 그랬죠. 태도였다가 막상 이렇게 이재명 정권 이렇게 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잘하는데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았고요. 그것들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실천으로서 그리고 이제 좀 진정성으로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G7에서 뭐 저 취임 14일 만에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그 이시바 총리하고요. 그때 보여줬던 이렇게 좀 개방적이고 이렇게 유연한 자세 같은 것들이 일본 내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 6월 19일인가 이제 도쿄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원래 오기로 돼 있지 않았던 이시바 총리도 왔고 역대 총리 4명이 다 이제 오는 그런 정도의 성의를 일본인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 캐치프레이즈를 어떻게 내거냐보다도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뤄가면서 신뢰를 획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직 총리가 도쿄에 있는 한국 대사관 주최 행사에 온 거는 정말 네. 깜짝 놀랄 일이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이 투트랙 외교, 다트랙 외교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당연히 그 외교로서 그 정상화되는 거다. 외교가 할 일이 그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일 관계는 이전에 한 10여 년 동안 완트랙이었었어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 때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이 위안부에 대해서 문제를 안 풀어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정상회담도 안 하겠다 해서 쭉 해서 그걸 이어져 왔었고요. 그다음에 아베 정권은 어땠습니까? 아베 정권은 그 강제노동 관련 재판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책임지고 당신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해서 이게 쭉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외교가 작동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외교는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일본도 상당히 그 뭐 말로는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서로 그 전화도 하고 또 만나고 또 내일 모레도 만나고 하는 거 보면은 서로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래서 한일 관계에서 모처럼 만에 외교가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한일 관계에서 외교가 정상화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였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재명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아니 제가 거기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한일 관계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다는 것이 과거사 중심의 한일 관계를 협력 위주로 예. 바꾸고자 하는 그 의지의 발로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보냐 보수냐라기보다는 우리의 외교의 필요성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국제 환경의 변화를 의식한 그게 결국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뭐 거기에 더 이렇게 말씀을 더하자면은 사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대일 외교는 과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그 우리 것을 다 포기하는 굴욕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투트랙 외교라든가 이렇게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말로는 뭐 이렇게 올리지 않지만 과거 문제도 외면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경제나 안보 문제도 다 같이 놓고 하겠다는 예.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일본의 대일 외교는 정상적인 어떤 외교의 어떤 그 틀로 온 거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과거에 한일 관계 관련된 토론을 해보면 상당히 격론이 펼쳐질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투트랙 노선 때문인지 오늘은 네 분이 상당히 화기애애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들기도 하고요. 뭐 또 좀 거슬러 가보면 아까부터 언급됐던 박근혜 정부에서의 위안부 양국 간 합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라고 하는 해법 제시 이 두 가지가 그 시점에서 굉장히 격론을 빚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자면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좀 있긴 있으나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문제는 제기하되 그냥 그 뭐 양국 간의 합의 내지는 윤 정부가 제시한 그 방안 그대로 그냥 놔둔다. 뭐 대략 그런 상태 아닌가요? 아니,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투트랙 내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 역사 용토 문제에서는 우리가 원칙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엄중하기 때문에 한 이런 미중 갈등이라든지 국제 정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가 미래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선 때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등재를 하겠다라든지 또는 과거사 뿐만 아니라 용토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 원칙은 이미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제3자 채무 변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일본 측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출구, 입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앞으로 타협해 나가는 또는 거기에 대해서 운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표현은 정확히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의 위안부 합의와 윤석열 정부 때의 강제동원에 대한 해법 제시가 이거 잘못됐으니 완전히 새로 하자. 지금 이런 입장을 만약 우리 정부가 취한다면 그러면 어찌 보면 투트랙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투트랙이라고 하는 기조 속에서 그 합의의 문제는 좀 있으나 다시 하자라고는 안 한다. 지금 그런 상태 아니냐? 맞습니다. 그 말씀인 거죠. 예, 그것은 뭐 2017년인가요? 18년에 2월 달에 예. 이미 한국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는 했지만 여기에서 한국 정부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준수한다. 인정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점은 이제 외교 연속성을 지키면서도 그렇죠. 그렇지만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서 원칙을 견지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금 아까도 네. 조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떤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를 둘러싼 어떤 안보 경제 환경이 워낙 그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결국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수면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싸우지는 않겠다. 그렇죠. 그러나 이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잘 그 기회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잘 정리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거는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고
지금은 당장은 인전 그런 문제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엄중하다. 이런 인식의 어떤 공통된 어떤 양쪽의 공통된 인식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제3자 변제안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 때 제안되었던 것은 계속 지금 이어가는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안부 합의 역시 그건 박근혜 정부 때 합의였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그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합의도 돌아간다. 예. 근데 그걸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지금 그 위안부와 과거사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포메이션은 그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 법의 정신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일본과 한국에서 인식 차이가 크지요. 있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전면에서 다시 거기서 시작한다는 맞습니다. 그러한 출발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양국 간 이해관계를 인정하되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협력의 문제, 어떻게 국제정에서 대응할까의 문제를 우선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상당히 그 한국과 가까운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서 좀 괜찮은지 지금 근데 일본 내부에서 굉장히 입지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일본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총리가 바뀌게 된다면 굉장히 강경파가 올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던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일 갈등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참여연 선거의 결과라는 것은 일본 내에서 친나비 지금 보수파가 있거든요. 그 표들을 자민당이 지키지를 못하고 참정당이라든지 또는 이제 국민민주당이 약간 이제 우파 정당으로 흘러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자민당에서 상당히 다시 어떤 우파적인 그런 그 정치 리더가 집권해야 된다는 그런 바람은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안정된 한일 관계가 또다시 내년 상반기에 과거사 문제로 충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제 약간의 그 유보된 분쟁이라고 할까, 또는 약간 감춰진 평화라고 할까, 평화 속에 감춰진 긴장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 역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뭐 지금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나 뭐 독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대중적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데 만약 일본의 새 총리가 야수꾼이 막 참배하고 이러면 동달아 우리 또 내부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이러면 정부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일 관계에서 그 관심이 떨어졌다, 높아졌다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국인의 피 속에는 그런 DNA가 이미 장착이 돼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촉발될지 모르는 것들이 그 한일 관계의 어떤 위험 요소인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가 서로 간의 어떤 양해 속에서 이게 좀 관리되고 있다, 억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게 일본의 정치적인 이제 변수로서의 보수화 그리고 차기 총리가 누가 될까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불안정성을 두고도 우리가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상대방 국가를 단독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관계가 계속되었죠. 그 교훈은 딱 하나. 한국과 일본의 그 역사의식이라든가 혹은 민족 자존심은 대단히 강한 국가끼리의 민족주의적인 갈등을 그대로 두면 양국 다 손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수화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불편하지만 소통을 하고 관여하는 것이 서로 실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일본을 봤을 때 과거 기성세대가 갖는 인식하고 또 젊은 세대가 갖는 인식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와 그 증오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협력과 경쟁의 상대로 일본에 대한 복잡한 컴플렉스가 과거에 있었던 걸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일본을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또 가서 여행을 하고 예. 또 일본 측도 그러는 거예요. 특히 한류라든가 그랬을 때 세대 변화가 한일 간에 부르는 그런 인식 차이도 우리가 분명히 외교에서 고려를 해야 할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날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 셔틀 외교를 펼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25일 날 또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예상되는 어떤 의제들이 지금 서 기자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한일 정상회담이요. 오늘 저 청와대에서 발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통상 압박 대응 그리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 그러니까 CPTPP라고 하는 예. 것, 그 가입 문제가 논의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한일 FTA 체결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죠.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사도 다뤄질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의제를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세 가지나 있네요. 먼저 미국발 관세 전쟁에 한일과 공동 대응할 방법이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관세 협상이 한일도 한국도 끝났고 일본도 끝났기 때문에 이 어떤 관세 협상 갖고 그 구체적으로 대처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이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공세가 거기에 대해서 그 뭔가 그 동병상련의 국가들이 이 의견을 나누고 예. 만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베트남 그 서기장이 그 한국 국빈방문 왔죠. 처음으로 왔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우리가 미국 가면서 일본을 먼저 가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그 역사상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저번에 외교부 장관도 미국 갈 때 일본을 먼저 갔다가 저 미국을 갔죠. 이것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뭐 큰 미국을 앞두고 우리가 서로 그 연대해서 맞서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은연중에 어떤 외교적인 행보를 통해서 이 동병상련에 있는 나라들이 뭔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협력을 한다는 걸 보여주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큰 메시지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장 큰 외교 현안으로 둔 상태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저는 세 가지 정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본 정치권이 불안한데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셔틀 외교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렇죠.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 대해서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의 갈등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일본 사회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충분히 우리가 미래를 같이 논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지를 어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 협상이라는 것은 디바이드 앤드 룰입니다. 유럽에 대해서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쪼개서 양자 협상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레버리지가 미국에 유리하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일본과 사실은 정상회담을 하고 왔다. 우리도 일본과 소통을 했고 미국이 중시하는 동맹관계,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유를 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디바이드를 당하지 않고 우리 역시 지역의 예. 대표로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발표문에 미국은 그 자유무역 질서에 그 좀 잘 존중해주기 바란다 뭐 이런 말 못 하나요? 아니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약간의 이제 거기까지는 너무 심한가요? 동병상련이라는 건 맞는데 공동 대응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도 미일 통상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유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 측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단지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에 미국이 여러 가지 대일 무역 적자,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로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더구나 동맹에서 미군을 보내가지고 지켜주고 있는데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대응하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루즈로 줍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손해입니다. 그런 일은 사실은 저는 약간 조금 낙관적인 어떤 기대라고 보고요. 예. 실제로는 뭐 국제정치 자체가 엄중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각자 나름대로 이제 미국과 대응하고 또 앞으로뿐만 아니라 이런 방위비 분담 문제 또는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국방비 자체를 지금 3.8%로 올리라는 게 미국의 요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거든요. 70조 원 이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건 우리 지금 현재 국가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 서로 간에 고충은 나눌 수 있지만 우선 각자 지금 내 코가 석자라는 옛날 말이 있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 기자님.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고민을 나누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트럼프 일기 때 제가 그때 도쿄에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막강한 힘을 트럼프가 갖지는 못했었는데 어떤 방위비 압박을 막 하면서 뭐 5% 이런 얘기하고 이게 각각의 나라들이 다 하는데 당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일본 아베 총리는 그 트럼프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골프장 쫓아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의 환심만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일 간에 조금 그러니까 상의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아쉬움을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점이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관세 협상 가기 직전에 일본에 들렀었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나의 목적은 이제 뭐 친중 논란이라고나 할까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뭐 전승절에 초대도 받고 어쩌고 했는데 여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보다는 이쪽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좀 대내외적으로 좀 이렇게 공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들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의 어떤 그 뭔가 다른 대응, 조화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로서야 우리가 저기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그 반대하고 연대하고 이런 걸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움직임을 보고 우리 언론이라든가 그렇죠. 학계라든가 예. 이런 데서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의 어떤 미국의 어떤 큰 압박에 대해서 서로 맞서기 위한 하나의 어떤 흐름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10개국의 그 특사단을 10개국 이상에 파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도 뭐 G20 뭐 이런 거를 그 계기로 해서 막 전화 외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안전판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일 수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내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그 학자들이라든가 관찰자들이라든가 언론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의미를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는 건 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연대해가지고 미국에 반발하겠다 이런 태도는 적절치 않고요. 일본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가서 보면서 이야기할 때 방위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미일 협력 어떻게 할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 특히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개혁 개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일이 논의를 하고 워싱턴에 가는 거하고 그냥 바로 우리가 가는 거하고는 미국이 봤을 때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압박에 딱 손에 잡히게 공동 대응할 게 있지는 않지만 음모로 양으로 같이 얘기할 것들은 많다. 뭐 이제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그 한일 FTA 문제하고 CTPP 자 이제 바로 그 얘기로 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저 의미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리고 한일 FTA 사실 TPP라는 것은요. 이 둘 다 논의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TPP라는 것은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이 나라들이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포위망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려고 하다가 미국이 빠지죠. 그죠? 미국이 빠져버렸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빠지고 일본하고 호주가 중심이 돼서 그 12개국으로 그 TPP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TPP를 가입한다는 것은 이게 중국 견제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그 어떤 공동 대응의 어떤 측면이 또 하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한일 FTA는 지금 TPP, CTPP 그 12개국 중에서 우리가 양자 FTA를 안 맺은 나라가 단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는 일본이고 한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과 맺으면 당연히 그 CTPP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지 않지만 중기적인 어떤 미국의 어떤 이 관세 압박에 대한 하나의 안전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훨씬 더 그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한일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역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진전을 시키기가 어려운 측면에서 이런 어떤 문제로
뭔가 한일 간에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것들이 주는 양국 간의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지 그건 좀 이제 여러 가지 그 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CPTPP 가운데서는 대부분의 국가하고 한국이 지금 FTA를 맺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일본, 멕시코 빠졌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한일 FTA가 되기 쉬워요. 근데 한일 FTA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시장을 거의 95%에서 99%까지 개방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CPTPP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 말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누릴 장점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FTA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일본에 대해서 시장을 개방해도 좋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컨센서스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지금 농산물은 사실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을 개방할 경우에 CPTPP가 되면 호주라든지 뉴질랜드에서 전부 다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지금 미국에서도 배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럴 경우에 한국의 농산물 보호가 조금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역시 소부장. 제가 지금 일본의 대일 무역 적자 그 내용을 봤더니 반도체가 무려 130억 달러가 무역 적자예요. 우리가 메모리 왕국인데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를 일본에 무려 130억 달러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소재, 부품. 그렇죠. 소부장이. 그럴 경우에 이것을 시장을 오픈했을 경우에 또다시 소부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중소기업들 굉장히 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고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됐으니까 이게 대미 무역 흑자가 앞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대중 무역 흑자는 이미 줄어들어 가지고 이미 적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럴 경우에 과연 무역 흑자를 지금처럼 누릴 수 있느냐? 그러면 대일 무역 적자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난다? 네. 그러면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이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러게요. 그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CPTPP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견제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스스로 CPTPP에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인데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지어서는 농업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에서 일본과의 자유무역 이게 우리에게는 불리하다라는 그러한 지적들이 과거에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내 경제 단체들도 입장이 상당히 바뀐 것 같아요. 일본과의 한국의 경제 관계가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게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CPTPP는 아베 정부 때 시작된 거였습니다. 2010년. 근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신청을 못했던 것은 안 했던 것이 못했는 게 좀 미묘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신청을 하더라도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일까? 즉 전원 일치에 의해서 전 회원국의 찬성에 의해서 신입 회원을 받아들이는 체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일본과 관계가 개선되면서 일본 역시 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일본 역시 중국에 대한 시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또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과거와 자유무역으로부터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5억 달러의 성숙한 시장입니다. 지금 경제단체에서 한일 경제공동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그런 위기의식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차원에서 보자면 경쟁 구도가 가시화된다, 강해진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업계 차원이라든가 산업 차원에서 보면 윈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일본은 소부장, 원천 기절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패키징 그리고 제조가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윈윈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수소 에너지라든가 그린 에너지 이런 것도 사실 지금 기업 간의 기술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일단 국제 규격을 만들고 또 시장을 열어야지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조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한일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그랬을 때 CPTPP가 갖는 효용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저 동감입니다. 더 효용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서영화 기자는요?
네, 여기 나오신 그 선생님들은 그 정치부터 경제 안보까지 전부 다 이제 잘하시는데 저는 그렇지가 못해서 그냥 인상학적으로 기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조금 그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뭐 이제 한국의 무역 적자가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특히 한일 간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정말로 그 한국인들의 그 일본 물건 선호가 더 심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농업도 지키지 못할 우려도 있고. 근데 조금 더 이제 크게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한국도 이제 인구 감소 사회이고 이제 그 점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서 늙어가는 사회이고 이제 일본도 사실은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무언가를 만드는 시장 그리고 파는 시장, 그러니까 시장을 점점 키워나가지 않으면은 뭔가 좀 살 길이 생기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인상학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자, 이 CPTPP하고 한일 FTA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는데 하는 게 좋다.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쪽과 당장의 대일 무역 적자가 상당히 충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요 사이에서 정부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벌써 그 대통령 10몇 년 됐어요. 대통령실에서 이 의제로 그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그 의지가 많이 있다? 검토를 생각이 있다는 한 결과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현 장관이 상당히 그 이니셔티브를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경제 통상 쪽에 상당히 그 많이 근무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부터도 한일 FTA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과정에 그 초반부터 참여를 해왔고 그때의 어떤 문제점도 알고 지금의 어떤 맺었을 때의 어떤 또 정치적인 효과라든가 경제적 효과도 충분히 검토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물론 우리 양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또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제 CPTPP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FTA 전략이 벌써 2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기에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빠르게 치고 나갔고 우리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CPTPP를 통해서 일본이 그 다자 무역 협상을 계속 멀티플라이 하면서 확대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PTP라고 하는 것은 다른 FTA와 달리 대단히 그 난이도가 높습니다. 수준이 높은 FTA죠. 그래서 CPTP를 통해서 한일 간의 사실상의 양자 FTA를 대체할 수 있는 효용도 있고요. 또 한중일 FTA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CPTPP를 통하면 우리가 한중일을 통하지 않더라도 일본과의 그런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효용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뭐 지적하신 대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한일 FTA 하면은 자동차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된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건 현실적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지금도 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동차들이 한국 국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지금 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CPTPP를 완전히 맺을 경우에 그런 시장들이 완전히 개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무역 적자가 누적되게 될 경우에 한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항상 있는 거죠. 또 하나 만약에 이번에 가가지고 대통령께서 CPTPP를 의제로 삼는다고 하면 일본은 당장 수산물 해제시켜달라. 후쿠시마 수산물을 빨리 수입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다 안 하고 한국만 있다.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CPTPP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금지 못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건 당장 수입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내 문제거든요. 수산물 문제라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아니고 현재하고 미래 세대가 방사능에 오염될 수도 있는 그런 생선들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역시 조금 정치적인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 교수 전망에는 이번 정상회담에 의제로 올라가겠지만 당장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건 이제 보세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회원국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100% 동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과정 자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을 어느 정도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지는 있거든요. 그건 각국마다 협상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방 될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규범 WTO도 미국은 탈퇴해버렸고 대부분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들어가 있지 않는 CPTPP 장점은 유럽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국도 들어오고. 예. 그래서 한국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는 굉장히 장점이 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일 FTA 효과가 나올 경우에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결국은 수학적인 어떤 산술적인 어떤 계산은 그 전문가들이 물론 하겠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에 더 중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일 간의 의제로 올렸을 때 우리가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그리고 대내적으로 발신하는 그 메시지 중요성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당장 빨리 결론 내릴수록 좋다는 입장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결론을 그 어차피 협상이라는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시작을 해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네. 있다는 거죠.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작업은 해나가야죠. 이번에 의제로 발표했다는 것은 협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같은 생각이신 거죠? 예, 저는 그 부분은 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건 중요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일본은 한국의 CPTPP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와서 특히 이제 국제 정치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한일 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은 한일과 유보할 수 있는 또 협상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경제 분야의 이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이 환태평양 공동체와 한일 FTA 당장 뜨거운 쟁점들 좀 짚어봤고요. 외교안보 분야로 오게 되면 지금 이제 큰 축의 흐름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까지를 포함하고 한국의 방위비 뭐 분담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 이런 것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의 이 군사협력 구도와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구도 속에 한국과 일본이 논의할 쟁점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그 정책의 연속성을 아까 이제 조영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한일 협력 또는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한국 외교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남북대가 완전히 단절됐죠.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는 크게 악화됐습니다. 그건 윤석열 정권에서 이념과의 가치 외교, 지나치게 이념을 앞세워가지고 이런 그 신냉전을 만들어내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한 적대 국가를 만들어버리고 그 후과를 우리가 지금 그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갈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중하다. 그리고 남북 대화도 단절돼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국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동병상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한국이나 일본이 입장이 비슷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이 먼저 출구 전략으로서 쌍방 간에 신뢰 구축을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복잡한 이런 국제 정세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기조 자체를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윤석열의 정권에 있어서 가치 외교의 문제점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지금 벌써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한미일 협력하면은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023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됐던 걸 보면은 지역의 모든 문제, 도전에 대해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봐야겠죠. 그 정상회담 포함한 강력급 모든 그 회담의 제도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안보 분야 협력은 대단히 크리티컬한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 확보.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데 따른 그 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미국, 한국, 일본이 공통 관심사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불안해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이슈에 있어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어떻게 연대할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주 쉽게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 동맹의 전환이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 전제하권을 포함한 것, 동맹의 유연성 문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 이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이슈 중에 그렇죠. 하나일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한미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세 번째가 이제 비전통 안보입니다. 해양 안보라든가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금 민감하긴 합니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회에서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위협 요인으로 인식되기가 쉬워요. 맞아요. 왜 그러자면 독도 맞아요.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시야를 지역 차원에서 넓혀서 보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 위협이거든요. 그 중국 위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힘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적인 위협으로 느끼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확대해 나가는 역할 그리고 군사적 이것을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대단히 민감한데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일본의 군사적 대국화에서 오는 이중성, 위협 요소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까 하는 부분이 남아요. 또 그것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제가 언급하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맞습니다. 들어온다. 맞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집단적 자유권을 한반도에 행사할 수 있게 2015년 법제가 정리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는 공격 무기라고 하나요? 이게 미사일 무기라든가 하는 부분,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 같이 전수반이 수비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위협 요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해석과 실지 군사적인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는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보통 국가 이중성에 관한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에게서 현실적 대안은 결국 한미 동맹이라고 봅니다. 한미. 왜? 그 미국과 일본 사이에 안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있죠. 아무도 말은 하지 않지만 그 기능이 동시에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위기 요인을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을 그러한 통해 내용이 견제한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나서 한미일 협력이 세트로 가는 것이죠. 네. 지금 가장 그 윤석열 정권 때 가장 그 속도를 낸 게 사실상 한미일 군사협력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현실적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는 뭐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은 자꾸 우리를 한반도 문제가 아닌 데까지 자꾸 끌어들이고 싶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지금 훈련하는 거 보면은 뭐 예전에는 전부 다 제주도 남방 뭐 이런 데서 하던 훈련들을 저쪽 태평양 밑에까지 내려가서 하고 이런 훈련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우리와 먼 지방에 있는 대만이라든가 저쪽 그 동남아 쪽이라든가 하는 분쟁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적어도 그 한미일 협력의 어떤 가장 중심이 한국이 들어가는 한미일 협력의 중심이 북한의 그 긴급한 어떤 위협인 북한의 억제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 이 부분이 확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요. 저는 요즘에 한 가지 그냥 그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한미일 간의 한미일 협력은 강조하지만 캠프 데이비드란 말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것은 미국이 사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때 맺었던 사람 세 사람이 다 없어졌잖아요. 트럼프, 여기 바이든, 아베, 그다음에 윤석열 그 대통령 다 세 사람이 다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추상적인 어떤 뜻은 뭐냐면은 약간 그때보다는 좀 느슨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힘쓰고 노력하면 그래요. 이전까지 원심력으로만 작용했던 어떤 그런 구조를 구심력으로 조금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희망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특히 안보 환경이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핵기를 수십 발을 가지고 있고 발사체가 뭐 SLBM이라든지 잠수함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사거리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뭐 현실적인 위협이 있는 거죠.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그리고 중국의 지금 해양 진출이라든지 그 군사력 고도화가 빠르거든요. 굉장히 예를 들면 일본의 국방비의 한 뭐 10배 정도씩 매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국제 정세가 역시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한미 동맹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번에 보도가 나온 것에 따르면 미 국방부에서 지금 이미 그 스트라이커 여단, 이 주한미군 28,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4,500명 이 스트라이커 여단이 있거든요. 이 여기를 이제 구함 쪽으로 재배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28,500명 가운데 4,500명이 아닙니다. 4,500명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대북 억지력이거든요. 예. 이걸 재배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방비를 한국에서 훨씬 늘려야 된다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거리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정계획위원회에서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국정과제 123개 가운데서 하나로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진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제한 또는 남북 하해 대화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진전을 시켜 나가야 되죠. 네, 그래야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북러 간의 어떤 동맹이라든지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긴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그 제도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동시에 굉장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한국군이 주도가 돼가지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이런 그 대북 군사 또는 이제 어떤 대만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거든요. 이미 이게 지금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예를 들면 대만 사태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한미군이 바로 직접 대만 사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일종의 하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키나라든지 일본 내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에 일단은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하부가 돼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런 이제 세세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어떻게 이렇게 그 공통 분모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중요한 예. 의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급하신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서는 또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다른 한편에 있어요. 특히나 왜 신중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등은 한반도 안보는 이제 너희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 의도에 우리가 부응해 주는 셈이 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글로벌 포스처 리브라고 하면 GPR이 지역의 안보는 결국은 지역 국가들이 담당해 준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여기에 동북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는 쪽으로 계속 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정부의 이제 이 군사 안보 전략이 발표가 되면 우리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응안을 찾기 쉬운 게 있지만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연합훈련 등 여러 가지 같이 논의가 되는데 대화를 하는 거하고 억지를 가는 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쏠리다 보면 나중에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전략적 전환도 사실은 우리의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차근히 체크를 하고 그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가는 것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한일 간의 외교 안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미국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 물론이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이 여길 다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특히 지금까지 보면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또 중국 견제에 대해서 짜고자 하는 안보적인 구상에 일본은 거의 전적으로 뒤따라오지 않았나요? 서 기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그 안보 문제는 그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 이제 거기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지금 일본의 변화도 그런 미국의 의도라고 하는 것에 이제 발맞춰서 이렇게 본인들의 이제 원하는 바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변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방향성에 따르자면은 지금 쭉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지금 뭐 한반도에서 스트라이커 부대 4,500명을 빼서 이제 그 지역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뭐 또 뭐 있더라.
하여튼 그렇게 몇 가지가 그 전시작전권도 이제 그 이양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획들이 짜여지는 것 같아요. 아, 주한미군을 이제 마음대로 이동하는 시스템으로 좀 예. 바꾸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좀 어느 나라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전쟁에는 말려들고 싶지 않고 자기 나라 전쟁에는 도움받고 싶고 한데 지금 한국도 이제 정말 그런 상황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용이하게 그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들을 좀 상당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전시작전권 문제는 사실 그 한 국가로서의 자존심 이런 거를 이제 그 내세우면은 우리가 갖는 게 맞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의 그 군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몇십 년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플러스 어떤 유사시에 이제 그 한반도의 그 이 안보를, 그러니까 그 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것 또한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이러저러한 고려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사실 요즘 약간 그 관심사에서 조금 뒷전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북한이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하고는 상당히 좀 다를 거라는 예상들은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고 그러면서 러시아로부터 뭐 저 원유도 엄청 지원받고 또 식량도 지원받고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그쪽의 축으로 이제 북한은 완전히 흡수가 돼버린 상황이어서 지금 뭐 이렇게 트럼프가 손을 내민다고 해서 그것에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뭐 가령 핵 보유 문제를 좀 어떻게 좀 양보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예, 뭐 방위비 분담, 국방비 증액,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뭐 이런 미국의 여러 가지 압박 요구들, 거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특히 방금 언급 나왔던 전시작전권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되겠군요. 방금 마지막에 언급하셨던 북한 얘기 이제 마지막 좀 해보면, 북한이 지금 한국하고는 완전히 적대적 두 국가다라고 하는 노선을 견지하는 한, 뭐 사실상 백약이 무효인 상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 때 그 상당히 북한을 압박하니까 적대적인 말을 저는 붙은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두 국가 관계에 더 방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자꾸 이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 적대적인 부분을 좀 떼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이 뭐 몇 개월 내에 된다 안 된다의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 아닌 그냥 보통의 어떤 두 국가 관계로 만들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그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데 저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우리 국민 정서상 우리도 두 국가에 동의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사실상 우리 한반도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두 국가 방안인 것이죠. 현 시대 지금 우리 국민 여론 말씀하셨는데 헌법도 그렇고요. 국민 헌법. 여론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북미 관계가 막히고 하면서 그랬을 때 제가 좀 표현을 입에 담기 좀 그렇습니다만, 삶은 소대가리 그 이야기 그때 나왔어요. 맞아요, 이미.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평화를 위한, 대화를 위한 그 조건이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하고 우리에 대한 거, 그 북한이 미국과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앞서서 대하면 나중에 사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라고, 더 중요한 게 있어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제 북미 대화는 뭐 확실히 미국은 관심이 있거든요. 몇 번 편지도 보냈고. 그래서 북미 대화가 시작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편성하는 형태로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이제 그 대화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지 아쉽게도 지금 북한 쪽은 전부 다 이제 우선 필요가 없죠. 러시아의 지지가
든든하고 러시아로부터 많은 지금 물자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한국이나 미국의 어떤 뭐 개성공단 같은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큰 것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든든한 백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북한과의 재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역시 분명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동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만의 공간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은 미국에 대한 본토 타격 능력의 확보, 그렇죠. 이걸 가장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이걸 확보하게 되면 미국하고도 대화한다. 이제 핵 군축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생각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도 아직 그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협상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커졌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하노이 협상 당시보다 지금은 그 허들이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국면에서 일본이 뭐 남북 관계 개선이나 이런 등등에 무슨 기여하거나 역할을 해봐줄 만한 걸 찾기도 어렵죠, 사실. 사실 이시바 총리가 총리에 취임하기 전에는 북한과 이제 그 협상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평양과 동경에 무역 대표부도 뭐 몸을 열어두고, 근데 그게 사실 직접 정권을 출범시키고 나서는 그 이야기가 쑥 그렇습니다. 수면 하에 들어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개인적인 포부하고 정책을 운영해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긴 쉽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별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역할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일본에 대해서. 북한이 봤을 때는 미국하고 관계가 가장 우선적이고 그러니까요. 일본하고 관계는 그 다음에 오는 그러니까요. 것이겠죠. 서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무슨 원칙적 입장 외에는 더 나아가기 어려울 것 같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 그게 그렇게 그 논의의 핵심 주제가 되지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예 핵심 의제에서 빠진다. 아니요, 빠진다기보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긴 하겠으나 지금 워낙 발등에 불인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조금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근데 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너무 힘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쉽게 손대기도 아마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내일이면 광복 80주년 기념일이고 대통령의 경축사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 경축사에 어떤 내용들, 어떤 기조가 좀 꼭 담겼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뭐가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광복을 맞았지만 완전한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왜?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국민들에게 대해서는 지금 사회 양극화, 이거 통합할 그런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일본에 대해서는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일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한 광복을 위해서 일본도 우리의 광복, 진정한 광복을 위한 그 제안에 참가해 주길 바란다. 대단히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 기자님 어떤 메시지 기대하십니까? 역시 그 지금 미래지향적이고 뭐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의 메시지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그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그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일본의 어떤 그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어떤 얘기가 하나도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어요. 예. 그거는 한국 역대 정권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주 외회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우리의 어떤 그 원칙적인 어떤 과거사 문제가 잘 풀려야지 앞으로 미래도 훨씬 더 잘 풀려나갈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점잖게 담아서 그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구동시키는 그런 어떤 담화문이, 격조 높은 담화문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역시 문제를 전면화하지는 않되 격조 있게 그 과거사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진중하고 네, 격조 있게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예, 맞습니다. 역시 이제 그 광복절 경축사는 대통령이 1년 행사 중에서 유일하게 국정 철학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이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이제 대북 메시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오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국익 중심 실용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역사 영토에 대한 원칙적인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반드시 이것은 짚고 나가야 된다. 특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현장에서 가서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사 영토 문제 또는 우리 국민들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이 기쁨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한 말씀씩 듣고 오늘 토론 끝내겠습니다. 우리 서영화 기자부터 한 1분 이내로 짧게 한 말씀. 네,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지금 뭐 아까 시작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 이제 세계 각국이 이제 각자 도생이란 말이 정말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 식민지 지배와 그리고 광복과 이제 이런 과정들을 지난 100년간 거쳐오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좀 우리 후손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저 후세들을 위해서도 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그런 한일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조양현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또 우리 기성 세대들이 느끼는 일종의 컴플렉스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는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광복 8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 80세 이하는 전부 광복 이후에 그러니까 식민지 이후에 태어나신 그런 분들이란 말씀도 되기 때문에 조금 과거를 잊지 않고 과거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해 나가되 그러니까 미래도 생각하는 이제 그런 광복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태규 연구원. 네, 2013년부터 10년 동안 일본은 아베 체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스가 기시다 정권까지도 사실상 아베 없는 아베 체제였었고 아베는 아베 그 체제였었고 그래서 한 10년 이상을 아베의 어떤 극우적인 아주 우파적인 어떤 정권이 지배를 했는데 이제 아베와 대항했던 이시바 총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시바 총리 자체가 진보적이지는 않지만 일본의 이전까지 10년 동안 지배했던 어떤 보수에서 약간은 리버럴로 넘어온 어떤 정권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어떤 약간 흔들리고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당장 그 자리에 물러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호기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한일 관계의 어떤 새로운 진전을 만들어내는 하여튼 초석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정상회담도 그런 어떤 밑거름을 놓는다면은 이시바 정권이 유지가 되든 아니면 탈락을 하든 그것 나름대로 어떤 초석으로서의 의미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호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양현 센터장. 예, 진보 보수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한일 관계를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은 진보 정부 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 과거에 DJ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세 정부가 있었습니다만 다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잘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간 정부는 드물어. 그 중에서도 DJ 정부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었죠. 왜 그랬는가? 그게 이제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걸 축소지향적으로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뭐 하나 폭탄, 아주 갈등 요인이 터지면 그것을 그러니까 외교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 유지를 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기호 교수. 예, 한일 관계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되었고 이제는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 국내 정세가 너무나 지금 변수가 많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주도할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1964년생이고 그리고 이시바 총리 57년생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각각 이런 고도 성장, 경제 성장, 민주화 또는 이제 세계화 또는 국제를 맛본 그런 세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21세기형의 진정한 한일 관계,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자, 광복 80년, 한일 수교 60년. 이제 이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투트랙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분야 모두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과제를 잘 해결해내는 그런 정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이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